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하나의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허나 민주주의는 과연 무조건적으로 선한 가치일까요? 히틀러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에 접근했고 트럼프 역시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민주적 선택이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질문들을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출발해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루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럼 역사 테라피 시즌2 5번째 이야기, 민주주의는 정말 옳은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선호 PT입니다. 이번 편 역사 테라피 5화로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편에 자유주의의 본질, 또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자유에 대해 얘기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우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많이 섞이는, 또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좀 위쪽에서도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뜻이 사실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투표하고 이건데, 민주주의의 정말 참된 뜻 그리고 역사, 이게 어떻게 처음 생겨나는지, 그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캐나다 사람이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투표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실제 총리를 뽑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 그 지역구에 저 인디안이 괜찮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당을 뽑는 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민주주의적인가? 했는데 왜 저런 이상한 저스틴 트루도 같은 애가 앉아? 저는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카니는 어떻게 봅니까? 카니요? 그분 이제 뱅커 출신이라 좀 믿긴 했는데 근데 이분이 또 보니까 좀 글로벌리스트더라고. 보니까 그 전 세계의 그런 좀 세력의 네. 끈앞풀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뭐 본질로 돌아와서 진짜 민주주의의 어떠한 참된 뜻,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로 현재 지금 사회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이게 항상 옳은 것인가, 이 군중들의 어떠한 판단이 뭐 맞다고 하면 맞는 건데, 뭐 우리가 다 다수결로 뽑는 게 결국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번 그 역사 테라피 5화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4화, 5화 그리고 앞으로 6화까지가 이번 시즌 2의 좀 거의 주스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스 같아요. 핵심. 네. 그리고 우리가 뭐 1화부터 독립 얘기도 했었고, 평등 얘기도 했었고, 권리 얘기도 했었고, 인권.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민주까지 왔는데, 사실 하나하나 되게 주옥 같은 개념들이고, 맞아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공기와도 같은, 종교와도 같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맞아요. 학교에서 캐나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북한 사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나라의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도 자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방 사람들 봤을 때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기가 투표해요. 물론 항상 공산당이 뽑히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띠용 하게 되죠. 이게 뭐지? 맞아. 남한도 민주주의고 북한도 민주주의야? 그래서 남한의 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마치 안 될 것처럼.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거의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하고 쓰잖아요, 이제. 맞아. 영어로는 liberal democracy라고 이렇게 띄어쓰는데 한국어는 원래 다 붙여쓰기 때문에 리모크로시 거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일본에도 자민당이 있죠. 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한 단어처럼 붙여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유라는 단어 하나 했던 레이어가. 뭐 홉스의 자유가 있고, 뭐 로크도 다르고 다 루소도 다르지만 긍정적인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다르고, 사실 자유는 불교에서 온 개념이고, 연장전에서 얘기했던 동양이네요. 잘 편집하십시오. 근데 키웠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앞에다가 자유를 붙였어. 그럼 민주주의는 도대체 뭐고,
자유주의랑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른 말로 쓰면서 또 같이 붙여놓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 시즌 2 전체에 이제 이미 약간 좀 조금씩 느끼실 것 같은데 결론들은 항상 비슷합니다. 독립을 얘기해도 과연 독립이 좋은 거냐? 상호 의존적인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냐? 당연히 독립하는 게 좋죠. 식민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식민지가 싫어서 독립을 한 건데 과연 오늘날 세상에서 모두가 서로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고 바람직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인터디펜던스가 인디펜던스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의존성이 독립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자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원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주도 그게 뭐냐? 뭐죠? 민주가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데모가 크라시 한다는 거예요. 데모스 크라토스예요. 데모스가 백성이에요. 민중. 이제 시즌 1에서 얘기했던 함석헌 선생님과 류영모 선생님은 CR이라고 부르는 CR. C와 R. 네. 백성, 우리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이제 민이라고 부르죠. 민. 그리스에서는 이제 데모스라고 했던 거고. 크라토스는 이제 주. 좀 달라 약간. 크라토스는 이제 룰 한다는 거고. 주는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게 룰링 한다는 걸 수도 있지만 지배한다는 걸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르죠. 주권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인 것이 민주예요. 데모크라시는 이제 데모스가 룰 한다는 건데 이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선으로 배워왔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 민주주의. 그게 맞죠. 민주주의와 만세. 이게 필요하죠. 그 민주화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순국 선열이 목숨을 바쳐 투쟁하셨고 민주주의 좋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냐? 근데 그러면 사실 북한도 민주주의인 거니까. 그럼 이게 왜 북한 민주주의와 남한 민주주의가 다른지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고 저는 이게 제가 그 슈즈오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날의 그 세계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저는 약간 위기라고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연히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위협받고 있는지, 뭐가 이 질서를 뒤흔드는 원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이제 주장인데 개주. 네. 자유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많더라고. 오늘날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너무 갑자기 커져가지고 자유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봐요.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고 뭐 서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도 최근까지는 굉장히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있었죠. 근데 이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그게 뭐 워키즘일 수도 있고 PC 워키즘일 수도 있고 뭐 이민 정책일 수도 있고 뭐 기후에 대한 정책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 아젠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민주주의가 확대됨으로써 민주주의는 왜 확대됐냐? 디지털 혁명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퍼졌고 정부의 독점을 더 이상 중앙 권력 뭐 미디어가 됐든 정당이 됐든 중앙 권력이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만들어져서 이 텍스트를 더 이상 성경을 라틴어로만 만들 수가 없고 마틴 루터가 갑자기 독일어로 그 불가타이로 막 편찬을 해도 교황이 막을 수가 없었던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랬다면 저커버그의 둘 다 버그들이죠. 둘 다 이제 그 이상한데. 버그들의 이 그 버그. 기술 혁명이 미디어 혁명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정보의 민주화를 만들어냈고 그게 어떤 새로운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건 실건. 근데 그러한 힘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디지털 그 공간에서의 이 민주주의적인 흐름을 레가시 미디어나 기존 민주당, 공화당 정당이나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서 트럼프 같은 현상이 트럼프는 민주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공화당을 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인터넷의 힘으로. 그렇지.
그리고 인터넷 힘으로 완전 제도권들의 그 제도권의 자유주의적인 노임들을 규범들을 다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거는 저는 기억해야 되는 게 트럼프는 민주주의적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그 사람이 쿠데타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막 그 비난하시는 분들도 트럼프가 민주주의적으로 당선됐다라고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히틀러도 민주주의적으로 당선됐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쿠데타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김정은과 푸틴은 좀 다른 게 김정은과 푸틴은 애초에 자기가 권력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로운 투표라고 할 수 없어요.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나라였어요. 얼마나 자유주의적이었냐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에는 나치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었고 둘이 막 내전 상태였고 공산당과 나치당 둘 다 이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게 강령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통합진보당처럼 대놓고 자기들 혁명해서 이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가 당의 미션이었던 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약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리버럴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적을 만드는 걸 싫어해요. 약간 관대하고 싶어. 나는 관대해. 나는 관용적이고 똘레랑스가 있어. 그래서 톨레랑스. 아무리 공산주의자가 막 투표로 팀을 얻어가도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으로 혁명하려고 하잖아요. 나치들도 무력으로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나는 전쟁 싫어. 너도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한테도 자유를 주고 나치한테도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네들이 갖고 있는 의회 질서 안에서 투표를 진 거예요. 그 나치가 히틀러가 득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사당을 없었죠. 네, 국회의사당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불 지르고 막 완전히 뭐 그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렸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적인 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구별하지 않으면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서방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가 무조건 좋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주의도 좋아해야 되고 민주주의도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은 자유주의 질서, 자유무역도 부정하고 관세 올리자고 하는 건 자유무역 싫다는 거거든요. 커머스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관세를 매기자는 것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유엔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국제 규약들이나 미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아젠다들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진 않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굉장히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저는 민주주의 확대로 생기는 자유주의의 위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번 네.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근원으로 돌아가면 민주주의의 근원이 어떻게 되죠? 민주주의 근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뭐 동양에서도 민주주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고대 그리스의 이제 정치체가 영감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근대 민주공화국 미국 혁명에서 토마스 페인과 제퍼슨과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의 어떤 전통은 가장 대표적으로 루소에게서 왔습니다. 저번 편에서 좀 많이 나왔던. 예, 저번 편에서 우리가 홉스 얘기하면서 홉스에 반박했던 사람이 루소라고 얘기했는데 더 중요하게는 사실 이 미국 혁명을 얼마나 민주적이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좀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독립 혁명, 독립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War of Independence. 전쟁에 가깝다. 미국 독립 전쟁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저는 쓰는 입장입니다. 미국 혁명이 굉장히 혁명적이었다고 보는데. 혁명적이긴 했죠. 근데 혁명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죠. 누구 입장에서 혁명이 좋은 거, 혁명인 거고 누구 입장에서는 반란인 거고 누구 입장에서는 폭동인 거고 누구 입장에서는 너무 혁명적이지 않았던 약간 그냥 독립 전쟁일 것이고 이런 거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은 누구도 프랑스 혁명이 혁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프랑스는 혁명은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미국보다 민주주의적이었거든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얼마나 그 백성들의 뜻이 반영이 되었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죠. 그렇죠. 그죠? 미국 대통령 뽑는 방식을 아시면은 캐나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는 당을 뽑고 당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맞아. 총리를 뽑잖아요. 맞아. 영국도 그러잖아요. 영국은 심지어 왕이 있죠. 아직도. 맞아. 캐나다도 영국의 왕을 아직도 모시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어터니 제너럴인가 뭐 그게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 그것도 웃기죠. 네. 독립국인데 이게 독립국이 아니야. 커먼웰스의 일부잖아요. 미국은 영국 왕을 모시진 않지만 미국도 대통령은 결국에는 일렉토럴 컬리지에서 뽑죠.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회 자체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어요. 미국의 상원의원은 100명이 있고 주마다 2명씩 있고, 주마당 2명씩 있다는 건 사실 좀 불공평하거든. 말이 안 돼요. 캘리포니아랑 델라웨어랑 같은 국회의원 수가 있다? 그치.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치. 그거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죠. 레프레젠테티브 하지 않지. 레프레젠테티브 하지 않고 대표적이지가 않고,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로 있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진 않고, 근데 어쨌든 하원이 한 거를 상원에서 또 그 비준을 해줘야 되고, 상원은 2명씩 있고. 근데 이거는 영국 그 모델 따온 거거든요. 영국도 하원은 있는데 상원은 귀족들이에요. 영국 상원은 한번 체크하는 장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치. 이거는 귀족정과 민주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반대가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민주주의의 일부고요. 독재도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판이 민주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독재로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트럼프나 히틀러의 현상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제대로 되면은 디모크래시는 머버크래시가 된다고 주장을 해요. 군중. rule of mob이 된다고. 민주주의는 군중 정치로 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중 정치라고 하죠. 어리석은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게 항상 나왔던 비판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고대에서부터 나왔던. 고대에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왜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안 했냐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해보면 항상 바보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 그냥 휩쓸려 가더라, 민중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풀타임인 사람들이 해야 된다. 왜냐면 민중은 파트타임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그치. 뭘 알아 우리가 사실. 맞아. 잘 모르잖아요. 선동되기 쉽죠. 얼마만큼 우리가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평생 그런 거 한 사람들이니까, 트럼프는 평생은 아니고 어쨌든 경영은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나라를 이끌어봤어. 우리가 뭐 회사도 제대로 이끄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제 장점이 있지만 약점은, 특히 이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광장에서 목소리 큰 저 같은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민중을 현혹하면은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해서 막 따라간다는 거야.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았고,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때 민주주의는 우중 정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실제 독재자를 나왔죠, 프랑스 혁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혁명도 결국에는 레닌, 스탈린 이런 독재자를 나왔잖아요. 러시아 혁명도 민주주의 혁명이었어요. 민중이 봉기해서 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의 반대에는 독재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뭐죠? 귀족정입니다. 그리고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은 뭐냐면은 한 명이 이끄는 거예요. 초이스한 게 아니고. 초이스한 게 아니고 한 명이 이끄는, 그리고 헤레디테리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한 명이 왕정이에요. 그 다음에 귀족정은 뭐야? 몇 명. 친인척. 몇 명이 하는 거. 소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민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세기, 18세기의 철학자들이 항상 민주정을 얘기할 때는, 디모크라시를 얘기할 때는, 디모크라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는 민주주의자들이 독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경우에 전쟁 동안에 너가 우리를 좀 이끌어 라고 하는 경우, 왜냐면 민주들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막 토론한다고 해봐. 하루 이틀 하겠지. 하다 보면은 일해야죠 이제. 너가 해.
주로 그 너가 목소리 크고 힘세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민주정이 오히려 한 명한테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정을 경계하는 이 풀타임 와이즈맨, 풀타임 약간 그 똑똑한 사람들, 직업 정치인이나 직업 철학자들 혹은 원로들 한테 맡기자고 하는 게 귀족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걸 떠나서 그냥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한테 맡기자가 왕정인 거예요. 왕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만 교육받잖아요. 그치. 철저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있고 국회에서 투표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엄밀히 말하면은 민주정과 귀족정이 섞여 있는 형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하잖아. 진짜 민주정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혹은 루소가 살았던 제네바처럼 도시국가에서만 가능했어요. 도시국가에서는 한 도시의 인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만 해도 사실 시민들은 소수였거든요. 시민들이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이 풀타임으로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노동을 노예들이 하고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사람들처럼 이제 광장에 실제 모여가지고 다 같이 떠들면서 얘기하다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으면 민주정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이상적이다라고 봤어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제네바에서는 가능했어요. 루소가 살았던. 근데 지금 같은 미국 3억 인구가 있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있는 데서 민주정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면은 불가능하다고 민주주의를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 얘기했고, 그래서 타협을 한 것이 민주정과 귀족정의 형태를 섞은 오늘날의 미국의 국회 같은 것이나 영국의 국회 같은 것이나 캐나다의 국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랄까 리얼리티 체크를 한번 우리가 하고 나서 그럼 루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를 주장했을까? 그리고 루소를 신봉했던 미국 혁명의 그 리더들과 프랑스 혁명의 어떤 참가자들이 왜 민주정을 이야기했을까? 디모크라시를 이야기했을까를 알려면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저번 편에서 조금 나왔던.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계약론이 루소의 버전은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누구지? 그 홉스. 전에? 홉스의 사회계약론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좀 리캡을 하자면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다시 state of nature가 있다. 자연 상태. 이거는 픽션이죠. 네. 자연 상태가 있고 그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생긴다. War of all against all. 이렇게 딱 정확히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맺어서 권력을 국가한테 양도하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줘라. 생명의 안전. 이겁니다. 루소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루소는 근데 이 사회계약론을 쓰기 전에 데뷔작이 있었어요. 에세이 컴피티션에 나갔는데 거기서 뽑혔어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었나? 10대였나? 엄청 어렸을 때였는데 그 제목이 거창합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아주 로맨틱한 주장을 해요. 로맨틱하다는 말이 적절한데 루소는 이제 제네바에 살고 있었던 프랑스 어권, 프랑스는 아니죠. 스위스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주장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인간이 왜 불평등한 줄 알아? 그 인간의 불평등, 지금 불평등하잖아요. 네, 불평등하죠. 불평등하죠. 그래서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홉스가 얘기하는 모두가 한 명 한 명 다 생명이 똑같고 다 서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루소가 얘기하는 누군 돈이 많고 누군 돈이 적고 누군 권력이 많고 누군 권력이 적지 않냐. 이 불평등이 왜 생겼는가? 사유재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완전 공산주의자 같죠. 근데 공산주의가 있기 전입니다. 마르크스 훨씬 이전이죠. 루소가 말하는 거는 애초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 대한 권리를 갖긴 하지만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노블 세비지라고 하거든요. 노블 세비지. 노블 세비지. 불어로 뭔지 뭐 까먹었는데. 노블 세비지 좋은데? 하겠지. 노블 세비지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좀 고귀한 야만인? 어. 그러니까 루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좋았다는 거야. 어. 왜냐면 이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 세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연 상태 때 얘기할 때는 로크도 그렇고 홉스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자연 상태라고 봐요. 루소는 근데 야 저게 또 포카혼타스 저는 걔네 괜찮잖아. 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 싸우고 나름의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싸우는 거 같지 않니? 나름의 이퀄리비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더 전쟁 종교 전쟁 많이 하고 우리끼리 더 불평등하고 그렇지. 쟤네들은 좀 가난해 보일 수 있어도 훨씬 조화롭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해지고 권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는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고를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이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아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약간 조금 더 성선설에 가까운 거죠. 홉스는 성악설에 가까운 거고 홉스는 야 자연 상태 되면 무정부 상태고 아나키이기 때문에 끔찍해. 루소는 야 그렇게 그거는 너가 잉글랜드 내전을 겪고 나서 그건 이미 근데 인간 사회의 그 극단으로 치닫은 상태인 거지. 그게 자연 상태가 아니야. 이미 그거는 왕이 있고 종교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다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아메리카 원주민보다도 더 이전을 생각을 해봐.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봐. 그때 우리는 화목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루소는. 그죠? 이것도 픽션입니다. 둘 다 픽션이에요. 누가 뭐가 좋냐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더 루소는 민중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선한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써서 이제 좀 핫해진 다음에 그 다음 작품으로 쓴 게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뭐 에밀이라는 교육에 관한 것도 쓰고 가장 중요한 저작은 사회계약론입니다. 이건 제목이 그냥 사회계약론이에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썼잖아요. 아. 그죠? 로코는 통치론, Two Treatises on Government라고 했는데 루소는 그냥 사회계약론입니다. Social Contract. 거기서 이제 루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여기에서 자기가 좀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요. 홉스나 로크가 하지 않았던. 홉스는 그 이전에 패러다임을 쌓고 있었어요. 왕권 신수설, 그 Divine Rights of Monarchy. 그거는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립을 해놨던 거고 그게 이제 기존 스테러스 코였던 거죠.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왜? 이미 잉글랜드 혁명으로 왕이 한번 모가지가 된 건 됐고 귀족들이 득세를 해봤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하늘에서 왕한테 온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탑다운이 이제 안 된다. 바텀업 논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권리가 있다라고 깔아놓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정은 옹호하고 싶었다. 홉스는. 그래서 아나키가 나쁘기 때문에 권력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이거를 로크는 위그 왕정파에 반대하는 의회파의 입장에서 다시 반박을 해서 그 사회 계약론 자체는 맞는데 왕정 그 절대 왕정으로 가는 결론이 잘못됐다. 언제든지 왕이 말 안 들으면은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거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얘기해가지고 그래요? 로크를 따왔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누구나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존 로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회파니까 의회파는 왕을 항상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찰스 2세를 데려왔지만 언제든지 얘가 마음에 안 들면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럼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탄핵을. 그걸 로크가 정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혁명의 논리도 거기서 온 거죠. 그죠? 근데 루소는 더 나가요. 루소는 애초에 that's not the point. 애초에 그 핵심은 그게 아니야. 애초에 정부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 권리의 정당성이 왕에서 오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밑에서 오는 거야. 그럼 애초에 그 로크가 한 말도 따져보려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왕을 갈아엎어도 되냐 마냐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게 정당성이잖아요. 적법성과 정당성이 어디서 오냐는 건데 왕에서 오지 않는다고 쳐. 하나님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교황에서 오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양하는 거잖아요. 넘겨주는 거죠. 사회계약론. 넘겨줬어. 넘겨줬다가 야 다시 빠져야 될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불안할 때.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일반 의지. 일반 의지. 자유의지랑은 다른 거죠. 일반 의지, general will이라고 해요. general will. 그게 뭐야? 그죠? 촛불 시위인가요? 뭐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하신 분들도 그게 일반 의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라고 물으면 루소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오케이.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백성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건데 백성의 뜻 이퀄 일반 의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달라. 백성의 뜻이란 말이랑. 그러니까 일반 의지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야. 되게 주관적이죠.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어. 어떤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치. 왕도 모르고 귀족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몰라요. 그걸 알아가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5천만 명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욕망과 그 자유가 다르겠죠. 그들이 원하는 권리가 다르겠죠. 다 다르고 엄청 무한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욕망이. 진짜 쿠팡이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쿠팡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배민 시켜먹는 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SPNS가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SPNS를 정부가 때려잡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원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SPNS는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죠? 예. 야, 나 너무 짜증나. 그 TV 나 TV도 없는데 맨날 KBS 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전화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 따로 전화해서. 한전에 이제 아예 같이 하더만. 한전에서 한전 비용이랑 KBS 비용이랑 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전화하지 않으면 절대 안 떼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결정된 국민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죠? 그걸 알려고 했을 때는 전제는 이것도 픽션입니다.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의지, 예를 들어서 뭐 그 SPNS한테 국민의 세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일반 의지가 있다고 쳐요. 예. 예를 들어서 KBS한테 세금을 계속 줄지 말지에 대한 일반 의지가 있다고 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의지를? 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투표. 그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투표로 이어져요.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전 국민 5천만 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가? 매번 SPNS한테 줄지 말지, KBS한테 줄지, MBC에 줄지 말지, 통통배한테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매번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결국에는 그 theory and practice인 거죠. 일반 의지가 이론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건데 일반 의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실현하려고 그러면 실현하는 주체는 또 행정부예요. 그렇지.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유관기관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애초에 그걸 파악하는 거가 민주주의고 그걸 파악하는 것이 과연 투표될 것인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투표를 해서 51% 49%가 나왔어. SPNS한테 주지 말제. KBS한테 주제. 예. 근데 그게 정말 대한민국 위한 뜻이에요? 준호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KBS한테 돈을 주고 SPNS한테 안 주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요? 나라의 앞날을 위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디지털 이 언론 생태계를 위해 계속 이렇게 레가시 미디어한테만 돈을 주고 뉴미디어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네.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뜻이, 그러니까 너한테만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어도 나는 SPSTV가 아니어도 나는 그게 맞다고 그쵸? 생각해요. 이게 일반 의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준호가 지금 말한 거는 내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사리 사욕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있긴 한데.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 의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일반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투표를 조작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의지라는 것이 애초에 왜 생겼냐.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은 꼴리는 대로 찍을 거 아니에요.
꼴리는 대로보다 약간 그냥 끌리는 대로 찍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뭐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참 뜻인가? 정말 이 민족과 국가의 일반적인 의지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또 약간 다른 거예요. 투표랑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투표로 치환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18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이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고안해낸 것이 의회식 간접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국회의사당을 만들어 수도에 파리랑 워싱턴 DC에 만들어.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해. 국회의원을 뽑아. 몇 명당 한 명씩. 대리인을 뽑아.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잖아요. 구글 폼 없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인민만 해도 거의 2천만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볼 수가 없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대리인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또 종이 투표를 하는 거야. 비밀리에. 근데 그걸 지금도 하잖아요. 250년 지나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굳이 막 담을 넣어가지고 막 들어가지 않으면은 투표가 안 되고 아니 그냥 다 같이 그 집에서 공인인증서로 투표하면 안 돼? 국회의원들끼리? 카톡으로. 카톡으로 할 수도 있잖아. 뭐 그 시대 18세기의 OS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가장 최첨단으로 만들어낸 방식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거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상원 하원이 없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으로 나눠서 또 한 번 또 거치자. 왜? 이거는 민주정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큰 스케일로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검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상원을 만든 것이고 그게 이제 루소가 주장했던 일반 의지를 표현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루소는 제네바 사람이었고 거기는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루소가 민주주의를 얘기했을 때는 애초에 큰 나라에서는 민주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작은 도시에서만 가능하지 아테네나 제네바처럼 큰 나라에서는 민주정은 위험하다. 큰 나라는 오히려 귀족정이나 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나 프랑스에서 할 때 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한 거죠. 루소를 사랑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미 루소는 죽은 상태였거든요. 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는 그들도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루소가 말했던 민주주의의 일반 의지를 구현하려고 하면서도 큰 도시, 큰 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정과 귀족정의 컴프로마이즈, 타협안으로서 지금 오늘날의 의회식 간접 민주주의를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체계가 패러다임이고 이게 반드시 민주주의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더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진짜 구현되려고 했을 때는 이건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나온 더 업데이트인데 자유주의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의회식 간접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이런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치적 자유주의적인 그 제도들이 보강이 되면서 이런 간접식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자유주의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첨예한 지점인 트럼프의 아이스 정책. 어쨌든 민주적인 그거를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죠? 이민 정책 빡세게 하겠다. 단속 빡세게 하겠다로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벽을 짓겠다. 벽을 짓겠다. 쫓아내겠다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일반 의지라고 안 믿겠죠. 그죠? 그게 미국의 진짜 가치라고 믿지 않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돌아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옳은 것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이 뜻하는 바대로 가는 것이 반대로 좋은 거냐? 반드시 좋은 거냐? 백성이 뜻하는 바가 일반 의지라고 했을 때 그 일반 의지를 어떻게 아냐?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다 알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표를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지문 인식한 다음에 얼굴 인식한 다음에 디지털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더 그 종이 투표보다 조작될 가능성이 더한가?
적은가? 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음. 근데 핵심은 지금의 운영 체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18세기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이 대서양 운영 체제, 의회식 간접 민주주의.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지역에 있는 투표장에 가서 종이에다가 도장 찍고 그걸 통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그들끼리 다시 한번 손을 들거나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게 국민의 일반 의지라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픽션이에요. 다 허구입니다. 일반 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믿음에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일반 의지가 뭐 여기 공중에 떠 있어요? 뭐 무형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매번 바뀌고. 사회계약론이라는 거, 사회계약이라는 거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나랑 내 권리 포기 각서 썼어? 안 했어요. 썼어도 이게 지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리고 가장 저는 근본적인 비판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슬로건으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냉철하고 날카롭게 비판했던 분이 에드먼드 버크예요. 버크.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까 그 영 교수님이 우리 영 교수님이 이제 좋아하는 버크. 제가 토마스 페인 논문을 쓸 때 야, 너 페인만 보지 말고 버크를 읽어봐. 왜냐면 페인을 반박했던 사람의 이 버크거든요. 페인의 대항마가 버크였고 보수주의도 말씀드린 것지만 프랑스 혁명에 대한 리액션으로 반응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항으로. 버크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계약론을 비웃어요. 홉스부터 이렇게 나오는 로크와 루소, 특히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뭐 사회계약 했다고 쳐. 그러면은 누구끼리 한 건데 그거를? 뭐 아담이랑 이브가 한 거야? 너네 아버지가 한 거야? 뭐 그럼 우리끼리 다시 한번 한다고 쳐. 예를 들어서 버크는 뭐라 그러냐면은 진정한 사회계약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고려한 계약이 사회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오늘날 특히 지속 불가능한 시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정말 특이점이 왔어요 지금. 특이점이 온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도 투표를 아무리 잘한다고 쳐.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해. 그래서 5천만 명의 그때그때의 어떤 욕망이 다 의지가 드러나. 투명하게. 투표 조작도 없어. 완벽하게 생체인식 다 해가지고 우리가 띡 하면은 갑자기 다 떠. 5천만 명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돌아가신 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전쟁에 목숨 바쳐서 만드셨던 그분의 뜻은 우리가 무시해도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뜻 무시해도 돼? 더 중요하게는 지금 갓난애기들 20세 미만 투표권 없는 친구들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사실 뜻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고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람 주범들도 할아버지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나라를 불문하고 할아버지들이에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뭐 그때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 가서 했던 것도 10대 청소년으로 했던 거잖아요. 젊은 어린이들이 기후위기에 앞으로 기후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서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투표의 그 뜻을 과연 내년에 돌아가실 분의 투표랑 한 1인 1표라고 해서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진짜 일반 의지인가? 모르죠. 버크는 그래서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왜냐면 민중은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요. 당장 나한테 돈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요. 그치. 그게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 앞에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참된 군자는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됐든 플라톤이 말하는 그 철학자 왕이 됐든 철이는 개인의 영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 전체의 일반 의지를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분들 우리 선대들 조상님들 이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뭐 김구 선생도 있고 여윤영 선생도 있고 많잖아요. 박정희, 김대중 그분들의 뜻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뜻도 다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내 자식들 태어나지 않은 후대들의 안위까지도 고려한 정치를 해야지 그게 진짜 일반 의지고 진짜 민주주의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버크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해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머버크래시가 된다 그래요. Democracy equals mobocracy라고 해요. 프랑스 혁명 봐라. 100%좀 있으면은 카오스 와서 독재자 들어온다. 근데 그렇게 됐죠.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한계를 애초에 처음에 그 비판했던 것이 버크고 버크가 얘기한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은 지금 같은 특히 우리 특이점이 오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과연 무조건 바람직한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반 의지를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고려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만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기후위기와 생명 다양성이 멸종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했을 때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야, 오늘 굉장히 또 오늘 이번 편도 굉장히 깊네요. 이게 확실히 좀 그런 역사적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깊어지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지죠. 일단 이번 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좀 더 제가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인가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분리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눴고 그거의 이야기에 있어서 뭐 루소 네. 그리고 지금 벌크까지 나오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 네.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뭔가요? 이게 어떻게 지금 네. 당장 네.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지 민주주의 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네. 아까 그 전 목사님에 대한 그 멘션이 나왔기 때문에 존 로크랑 얘기를 하면서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엔젤 투자자 영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전씨긴 하네요, 그분도.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